주의해야 합니다. 절기상 입춘인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9도 등 전국이 영하 14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국민 지원과 맞춤형 지급 병행하겠다고 했는데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됐는데요, 차기 대권 지지율 변화는 어떨까요? 그리고 서울시장 지지율 어떻게 변했는지 정치연구소 영앤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 공방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일 해저 터널 공약이 친일 DNA가 발동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철 정치권에 부는 북풍 그리고 일풍, 여야 원내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기소 결정문이 공개됐습니다.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됐는데요, 검찰 조사에 의하면 나경원 후보의 딸 성적 대학 시절에 모두 10번 정정됩니다. 더 높은 점수로요. 성적 향상의 비결은 무엇인지 김은지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설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이번 명절도 떨어져 보내야 하는 분들 많으시죠? 직계 가족이더라도 주소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과태료도 부과한다는데 이거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면 설날 전이라도 방역 조치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번 설날 명절 코로나 방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끼리 정을 나눌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지혜 알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흔들림 없이 가보시죠. 코로나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36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다소 늘긴 했는데 사흘째 300명대이고요. 이 지역사회 확진자는 295명으로 이틀째 200명대입니다. 네. 다만 아직 휴일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상황이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확진자 현황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뭐 줄었어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고요. 집단 감염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고시텔에서 10명이 확진됐고요. 이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도 10수명의 확진자가 어제 추가가 됐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는 이 코로나 와중에 이 합숙 훈련을 축구부가 했다고 하는데, 이 축구부원들 중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에 합숙 훈련이라니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
아이, 코치님 그리고 선생님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참. 전 세계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한창 때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뭐 어제 오늘 신규 확진자 현황은 역시 주말 검사 건수가 많이 줄었을 때 나온 결과여서요. 해외 상황 역시 이제 내일부터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달 8일 30만 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었는데 15만 명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미국 확진자 지금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네네. 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협이 증가해서요. 미국의 31개 주에서 400명 넘게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많이 지금 안정됐다면서요. 네, 최대 7,000명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2,500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안정돼서 2,500명 수준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11개 광역자치단체가 긴급사태를 선포했고 이후 다소 둔화세로 넘어갔는데 하지만 일본은 확진율이 높아서 이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검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일본은 확진율이 우리보다 수십 배 높습니다. 네, 10%가 높습니다. 네. 일본 역시 지역사회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은 우리나라의 이 설이죠. 이 춘제를 앞두고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린성 그리고 헤이룽장성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유럽도 다소 확진자 증가 추세가 둔화됐는데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 레버쿠젠의 한 양로원에서 72명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무려 1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로원이고 또 고령층이다 보니까 사망률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독일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면 봉쇄 조치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4차 추경을 언급하면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이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낙연 대표는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라면서 이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한다라고도 호소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부동산 투기 억제 그리고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 온종일 돌봄을 40%로 확대하는 등 그리고 또 공공노인 요양시설을 시군 구당 한 곳씩 설치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했고 이런 복지 확대 구상을 구체화할 범국민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SNS에요? 네네. 이 추경 편성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보편 선별 동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국내 총생산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화수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네. 최근 기획재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이 단순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다라고 좀 주장했고요. 화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 재정 상황이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재정을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급하게 페이스북에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오늘 원전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어요.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 원전 지원 이적 행위 의혹에 대해서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라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다. 네, 그리고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시 국무총리로서 주요 상황을 보고받았다라면서 당시 2018년 그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원전 논의는 없었고 대통령도 각 부처에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누가 지시해서 만들었고 또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의문이 많다라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영두 대변인은 오늘 이낙연 대표 연설과 관련해서 거짓 주장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 최영두 대변인이 얘기했는데요. 잠시 후에 최영두 대변인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두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복지급여를 받는다고요? 네, 이 두 부부가 합쳐서 매월 120만 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안산시는 지난달 말 이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서 통과시켰는데요.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 후에 첫 외출에 나서면서 배우자와 함께 행정기관을 찾아가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지급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일자 이후에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급해서도 받았어요? 네. 꼼꼼하시네요. 네, 안산시는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서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또 배우자가 만 65세 이하이지만 만성질환 그리고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의 주택도 없어서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택배 노동자들이 갑질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네, 라이더 유니온은 지난달부터 사진과 동영상 제보를 받아서 이를 취합한 뒤에 아파트 103곳을 갑질 혐의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네. 진정에 포함된 아파트들은 이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아파트 정문에서 헬멧을 벗고 걸어서 들어갈 것,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지상 주차장 대신에 미끄러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것, 그리고 일반 승강기 대신에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할 것 등의 강제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걸어갈 경우 보통 배달 때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 헬멧을 벗기고 화물용 승강기를 타게 하는 것도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합의에 좀 현명한 지혜가 여기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질 아파트들. 음식을 시켰는데 가져오지 못하고 배달을 오토바이를 저 멀리다 세우고 네네. 주차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명한 판단이 조금 이거는 뭐 법적으로 하는 것도 보다는 그 아파트 주민들과 택배 노동자들 사이에 지혜로운 좀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데 인권위에 갔습니다. 어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를 거부한 직원을 살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좀 악질 범죄인데요. 네. 이 부하 직원인 20대 여성에게 돈을 뺏은 뒤에 이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에게 법원이 권고형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7년에서 22년인데 재판부는 35년형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그 중형이 나온 거죠? 네, 이 범행 과정을 들으면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41살 오모 씨는 그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빚이 계속 쌓이고 또 사무실 임대료, 가족 병원비 등등 돈이 계속 필요하자 지난해 3월 이 24살 A 씨를 채용을 했는데요. 네. 이 피해자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A 씨는 채용될 때 이 사실을 몰랐고요. 예. 이에 A 씨가 거부를 했고요. 그러자 지난해 6월 출근한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에 밧줄 등으로 억압을 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서 1,000만 원을 뺏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걱정해서 같은 날 오후 10시쯤 이 신경안정제 그리고 수면제 등을 먹인 뒤에 목 졸라 살해했는데요. 그리고 3일 만인 지난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오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자신이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서 약물 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발적 심신미약 어디서 듣고 본 것은 있어가지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택시에 마약이 든 가방을 놓고 내린 2명이 검거됐습니다. 네, 이 검거 과정이 좀 황당한데요. 마약이 든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린 40대 남성 그리고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붙잡아서 조사 중인데 어찌된 일입니까? 네, 이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새벽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가방을 두고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손님 둘이 이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좀 가방을 놓고 내렸다 이렇게 연락을 했고 이 택시기사분이 갖다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손님을 태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해서 뭐 어디 가고 있냐, 뭐 살해를 할 테니까 가방을 계속 가져다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택시기사분이 계속 전화가 오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냥 경찰에 유실물이라고 맡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랬더니 경찰이 가방을 열어봤더니 여기에 이제 필로폰 그리고 헤로인 등의 마약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예.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어제 서울의 한 모텔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어제요? 네, 두 사람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요. 예. 이 A 씨, 그러니까 남성은 회사원 그리고 여성은 유흥업소 종업원이고요. 동거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마약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 또 투약하려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거는 잘했어요. 잘 잡았는데 유실물 이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면 그 안을 다 열어봐야 되는 건지 이거는 법적으로는 이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잡았습니다. 네네. 네, 잘 잡았습니다. 좀 이상했겠죠? 이상한 낌새가 있었겠죠. 이상한 네. 낌새. 너무 전화해가지고 재촉하고 어디 가냐 뭐 하냐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지구대에 갖다 주고 지구대에서 기지를 가지고 잡았습니다. 마약 사범이 이렇게 많나요? 점점 네, 맞습니다. 마약 관련된 범죄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됩니다. 네, 우리 주변까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좀 각별한 유의 필요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지요? 네, 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그 6월부터 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네. 또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세, 재산세, 신용 보험 정보를 조회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내지 않으면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나 언론 등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영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한부모 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원이 되고요. 예.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 월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늘리고 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안 주는 사람들 6월부터는 운전면허 뺏길 수 있어요. 네네. 정지 처분됩니다. 7월부터는 출국 금지된다고 합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택 님께서 당산에서 염창 가는 70-2번 버스 주진우 라이브 나오냅니다. 감격 펑펑. 정상적인 일입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이렇게 감격하실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주님께서는 이럴 땐 랜선 체험하는 거죠. 해외에 있다고 생각하고 영상통화하면서 명절 보내는 것도 나중에는 추억이 될 거예요. 이번 명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참아봅시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8672님께서 부모님께 가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야 있겠지만 오고 가는 경비로 용돈 더 드리고 올해만 참아봅시다.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민희 씨. 퇴근 교통량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춘천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하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송산마도 일대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부근, 이후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는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와 판교분기점 일대, 다시 달래내 고개부터 한남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반포 사이와 다시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자, 정치연구소 영앤영이 화요일로 이사 왔습니다. 네. 국회에 보내는 고급진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가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화요일에 보니까 더 피곤해 보이네. 오늘 아침부터 네. 방송하느라. 자,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사라기보다는 전진 배치 이렇게 그렇죠. 해주세요. 금요일에 금쪽 같은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반영이 잘 안 돼. 그래요. 토일 쉬고 까먹으니까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화요일로 온 거예요. 그렇죠. 화요일 날 해야. 그런 긍정의 마인드. 아니요, 참 좋습니다. 긍정이 아니라 수목금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그렇죠. 너무 고급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병렬님께서 아까 택시 기사가 재촉을 막 받았어. 막 전화를 해가지고 가방 갖다 주세요 하니까 한편으로 기분 나빴고요. 재촉을 계속 받자 수상하다고 생각돼서 경찰서에 가서 가방을 갖다 줍니다. 경찰도 수상한데 그래서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열어본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맞습니다. 요금구나 이제 풀렸네요. 자, 서울시장 화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윈지코리아에서 조사했다는데 박시영 대표님, 이번 조사 결과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이번 조사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아시아경제가 의뢰해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6분을 제시하고 다자대결 적합도를 좀 여쭤봤더니요. 박영선 후보가 24.6%, 1위. 그러나 이제 오차 범위 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22.4%. 둘은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나경원 후보가 16.0, 오세훈 11.2, 우상호 10.7, 금태섭 2.6%로 박영선, 안철수 두 분이 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하고 여론조사 좀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새해는 되게 그 신년 초에는 뭐 동아일보나 SBS 여러 군데에서 서울시장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1강 체제였어요. 안철수 대표가 20% 중반대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영선 당시 그 전 장관은 10% 중반대를 기록했는데 박영선 장관은 상당히 많이 뛰어 올랐고요. 물론 이제 동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조금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지금 후보도 16% 나왔는데 그 전에 비해서 확실히 상승했습니다. 그 조사에 비하면 지금 박영선, 나경원 두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눈에 띄고 우상호 의원도 상승했습니다. 원래 한 자리였거든요. 한 자릿수에서 10.7 두 자릿수로 갔고 오세훈 후보도 11.2인데 오세훈 후보는 좀 정체된 느낌이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정체가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단일화가 안 된 상황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뭐 단일화 된 건 아니니까요. 정당 지지도는 서울 시민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3.7, 국민의힘이 27.0%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지지하는지 여부를 여쭤봤는데 지지한다는 게 46.8,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49.3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만 더 설명하면 민주당 후보 선호도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를 크게 앞섰고요. 더블 스코어 차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국민의힘은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23.8 대 23.2 박빙이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높았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보다. 전 국민 후보 전 국민들한테는 둘이 붙어 있는데 딱 23.8 대 23.2 딱 붙었거든요. 오세훈 후보의 그 지지도도 만만치 않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앞섰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섰는데 중요한 것은 본 경선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경선 룰이. 근데 거기 함정이 하나 있어. 여성 가산점 10%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치로만 본다면
거의 박빙이긴 하지만 나경원 우세하다. 전 의원이 조금 더 앞서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평? 저희의 촉과 딱 맞아떨어져요. 우리가 대충 예상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결국은 양진영 구도로 양자 구도로 이제 가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야권은 워낙 난립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우린 본선 주자 뽑을 때까지 안철수 대표 기다리시오 이렇게 됐는데 외부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왜 밖에서 우리끼리 단일화 합시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는 분위기고 여기에 또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가 또 이제 합세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때 그 얘기를 했지만 2명보다는 3명이 더 재밌잖아요. 흥행이. 근데 그분이 보수 연대에 들어갈까요? 사실은 보수 연대는 맞지 않죠. 그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건데 더불어시민당 몫으로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몫으로 됐고 그 원래 소수 정당을 인정하기로 해서 다시 나와서 1인 정당이 된 거란 말이에요. 1인 정당이 되는데 저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조금 지지를 받는 후보지 않습니까? 선호되고요. 사실은 그동안 국회에서 연설 같은 걸 보면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특히 이제 경제 개혁을 필두로 해서 공약을 계속 쏟아내고 금융 있어요. 전문가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국회에서 발언을 잘해요. 그리고 감성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야 저분이 워낙 소수 정당이라 그렇지. 만약에 이제 거대 정당에서 한 축을 잡고 있었으면 굉장히 부각될 인물일 수 있겠다 했는데 이번에 그리고 이 프로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 그 자기 분야의 전문가기도 하고 애티튜드라고 하죠. 정치인이 되기 위한 자세, 태도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는 진영이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래서 이게 권은희 의원이 일단 접촉을 했다는 건데 그 결과가 낙관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비례대표 의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자기의 배지를 이렇게 배지를 던지고 서울시장 출마할까요?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당원들의 총의를 묻고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선을 뛰어들면 배지를 띄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계승하는 분이 이경수. 민주당의 민주당의 그 핵 관련된 전문 교수죠. 그분이 이어받게 돼 있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번 조사에 사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정봉주 두 분은 이제 빠졌는데 두 분의 이제 경선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1차 1대1 토론도 했고 4일날 이제 2차 토론을 하고 당내 이제 당원들의 평가를 받는 총의를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수 후보들을 다 총합을 해보면 보수 후보들이 훨씬 앞서요. 민주당 후보는 2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단일화를 할 경우 그러면 국민의힘 보수 후보가 훨씬 유리한 지금 한 발 앞서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 단일화 모습이 아름다운 단일화가 될 거냐 아니면 삐그덕삐그덕 거려서 이 상처가 많은 단일화가 될 거냐에 따라서 시너지가 역방향이 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단일화 안 한 것만보다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겠습니다. 국민의힘 보수 후보들이 지금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단일화가 되면 성큼 앞서 달려갈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부동의 1위처럼 올 초에는 보였는데 지금 왜 안철수 대표가 힘이 빠지고 있냐 하면 이게 여당이 잘하는 게 아니고 단일화 대상인 국민의힘에서 계속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가 계속 단일화를 통해서 던지는 거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오는 기사들 보면 굉장히 그 선거공학적으로 좀 잘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보입니다. 사실은 냉대를 당하고 있죠. 어떤 거냐면 기다려라. 우리 내부 이 스케줄 다 끝나면 3월에 하고 일주일이면 단일화 끝난다. 근데 문제는 일주일 동안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는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럼 단일화 관련된 어떻게 단일화 하는지 방식에 대한 협상이라도 양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찌 보면 그 말이 이성적이에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룰을 정해놓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자가 나경원 이제 선수가 되든지 모세훈 선수가 되든지 결정되면 빡 해야 되는 거잖아요. 룰에 따라서. 근데 그때부터 이 룰을 정해야 된다면 지금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 머릿속에는 우리 후보로 단일화,
내 후보로의 단일화. 이 감독의 머리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요. 왜 힘드냐면 몇 월 며칠 날까지 단일화한다. 이런 거는 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여론조사를 한다. 여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문항,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여론조사 할까? 이거는 그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 맞아요. 미리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주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좀 더 유리하고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 중에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유리한 방식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것까지를 김종인 위원장은 다 보고 판단하려고 할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세부적인 시행세칙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며칠까지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속이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까지 단일화 숱하게 봤지만 날짜 정해놓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상황. 다른 후보들에게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박영선 효과가 여야 진영 모두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비하는 방책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새로움을 좀 던져줬어요. 신선하게 그렇죠.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판을 한번 흔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 선언 자체가 굉장히 좀 화제가 근데 이게 됐고. 우상호 후보에게도 예비 후보에게도 시너지가 있어요. 혼자 막연히 기다릴 때보다는 누님이라고 부르는 박영선 후보가 딱 등장하니까 우상호 의원도 탄력을 받아요. 이게 지금 안철수 나중에 싸워야 대표는 되지만. 단일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당분간은. 왜냐하면 단일화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단일화 블랙홀에 빠진 느낌이에요. 단일화가 지난 코끼리가 총선에서는 돼버렸지. 뛴 거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서울을 어떻게 바꿀 것이다라는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단일화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장 여론조사 개요 한번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7.6%.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자, 왜냐하면 의뢰처하고 KBS 공영방송이 룰을 정해줘야 중앙여론조사 심의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 홈페이지 가셔도 됩니다. 자, 맞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 JK님께서 단일화로 상처 입은 사람도 있다는 것 고려해야 됩니다. 서로 단일화는 무조건 나로 된다 이렇게 전제하니까 단일화가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강한 북풍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공세 이 논란은 이 이슈는 어느 당에 도움이 됩니까? 박시영 대표님. 지금 금요일날 이게 나왔죠? 금요일날 네, 발표가 됐는데 지난 주말부터 주말을 휩쓸었죠. 금요일부터 어제까지는 확실히 그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작용했죠. 왜냐하면 종편이나 보수 언론은 일제히 이적행위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남한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 얘기해놓고 북한에다 몰래 원전을 지어줘. 이게 되게 그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는 게 실제로 이제 정권 초반이나 한 작년 한 초반까지도 원전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국민들이 후쿠시마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신재생 쪽으로 가야하고 원전은 가급적 좀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좀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산자부를 계기로 해서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키고 그래서 뭔가 월성고리에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예를 들면 언론이 계속 이야기하고 검찰이 수사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가 좀 문제 있었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해서 탈원전에 대해서 최근에 조사해 보면 어떤 조사에서는 원전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야기를 딱 꺼냈기 때문에 초반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세가 보수층들이 다시 결집되거나 중도층이 흔들릴 그런 사안이 벌어졌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한 말씀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문서가 이제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연 뭔가 한번 좀 들여다보고 좀 차분하게 보고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뭔가 합리적인 어떤 인물들은 이 문제 갖고 더 이상 끌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과거에 또 MB 때 천영우 외교부 차관했던 분이 그 당시도 검토한 바가 있었거든요. 북핵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비핵화가 다 해결이 되면 그러면서 이거 이적행위로 표현한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잦아드는 것 같고요. 흐름상은. 그래서 시간이 이걸 계속 국민의힘이 물고 늘어지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4월 7일 재보선까지 갈 수 있는 이 연소를 시킬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다 떨어졌어. 예, 이제 일주일도 못 가요. 사실은 이 이슈는요? 내막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야당이 제 느낌은 뭘 기대하고 있냐면
이게 산자부에 기소된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파일 안에서 공소장을 열어보니까 리스트 중에 이런 게 있네? 17개나 무더기로 있네? 폴더 이름도 묘하게 해놨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상상에 근거해서 막 던졌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너무 좀 성급하셨죠. 왜냐하면 이적행위. 자,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의 북한의 원전을 제공하려고 하는 이적행위를 했다라는 논리인데 우선 저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한때는 집권 세력이에요. 네.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비밀리에, 극비리에라는 말은 누구에게, 국민에게일 수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 국제사회, 유엔 모르게 이 승인 없이 모르게 북한 땅의 원전을 뭐 경수로든 중수로든 어떤 모델이 되든 쥐어줄 수가 있다고 상상하면 집권 세력이 아니에요. 집권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너무나 잘하는 핵과 관련해서 그러한 세력이 소수 정당이 와 그랬다면 음모론으로 재밌네 이럴 수 있지만 야 국민의힘이 저렇게 극비리에 북한에 제공하려고 그럼 이건 뭐냐면 그게 팩트면 그 뒤에 이적행위가 맞아요. 근데 그 앞은 팩트로 성립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비논리적인 얘기를 던진다. 저거 나중에 수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힘이 딸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낙연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마지막에 강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또 청와대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도 라디오 방송에서 명운을 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여기선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처음에 보고 놀랐으니까 과해서 그런 얘기 한 건데 표현이 과했네 미안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버티면요 야당 역풍 맞아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요즘에 좀 쫓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해저 터널도 사실은 그 부산에 던졌는데 이 이슈도 사실 2003년부터 계속 지속되는 이슈였고 있었던 경제성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 속보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USB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거론된 바 없고 같은 내용이 미국에도 전달됐다고 합니다. USB 내용이. 그런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나도 고발하라 릴레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것 같다 얘기했는데 해저 터널도 쫓고 악수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원전 문제도 그런데 결국 그 얘기는 선거판이 본인의 예상과 달리 접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느낌 부산도 격차 좁혀지는 것 같고 서울도 많이 앞서 있었던 것 같았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뭔가 조금 자기 뜻대로 좀 판이 안 돌아간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가지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큰 거를 좀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던졌는데 좀 악수 같아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부산 가덕도 받고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한다고 받고 그다음에 한일 해저 터널까지 던졌어요. 이 부분도 그 데이터박은 약간 무리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최평론요? 저는 이게 전국적인 지지율에는 무리수인데 부산 지역 선거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선거. 예를 들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얘기예요.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을 뚫는다. 오래된 얘기인데 간단해요. 이 논리는 한일 관계가 좋을 때는 다 박수쳐. 한일 관계가 나쁠 때는 문제 제기해. 예를 들면 DJ 때 이 얘기했는데 그때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사는 과거사로 그리고 이웃나라로서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우호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일본에 비행기 타고 안 가고 뭐 열차 타고 간다. 사실 영국하고 프랑스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인데 역사적으로 해저 터널이 그냥 런던에서 파리로 가지 않습니까? 기차로. 그래서 그러면은 물동량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연결되면 일본이 지지난해 같은 수출 규제 같은 건 함부로 못한다. 워낙 경제 권역이 묶여지니까 CPTPP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야. 근데 지금 정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일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예요. 한일 관계가 좋을 때 얘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좀 모순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라시아 철도가 뚫리면 사실 시작점에서 돈이 버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점이 부산이 돼야지 일본이 되면 일본이 돈을 버는 겁니다. 물류기지. 실제로 그렇고요.
두 번째 유라시아 철도를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남북 경협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이 정리돼야 돼. 그걸 안 해놓고 뭐 해저 터널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맞아요, 첫째가 맞아요. 모순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성 평가가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 2003년, 11년 다 평가 이루어졌고 어려웠지. 오거돈 시장 때도 평가했어요. 경제성 없다. 어려웠지. 일본만 돈 번다라는 맞아요, 게 맞아요.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꺼냈는데 이 문제가 꺼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민주당에서는 지금 부산, 울산, 경남 광역철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역철도를 네. 메가시티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난 가덕도는 찬성한다고 하니 네네. TK 쪽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차별화가 과제로 하나 남은 없다고 거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해저터널이냐 부산, 울산, 창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더 둘 중에 뭘 선호하냐. 만약에 이 싸움이 딱 붙으면 저는 해저터널이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이미 친일 DNA 이런 이제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된 게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네. 무슨 위안부가 강제동원 된 게 아니라는 논문을 이제 인터내셔널 저널에 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교수가요, 잘 아셔야 되는 게 일본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일본의 장학금을 받고 일본의 장학금을 받았고 일본에서 이 우길 중수장이라는 훈장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건 친일파인데 하버드대 교수일 뿐이야. 네. 그걸 왜 보도해줘요? 좀 보도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내에도 이 유명 대학 교수인데 워낙 이상한 막말이었어요. 말씀하시는 분이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도의 가치가 없다. 근데 그만큼 한일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결국은 이 감정적,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한일전 이런 없는데. 게 꼭 그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선거 때. 근데 아무튼 그런 것이 회자되면 회자될수록 국민의힘 쪽에서는 불리하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그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7774님께서 11살 어린이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우리 방송을 잘 듣나 봐요. 네네네. 세 분은 서로 말하려고 난리라고 싸운다거든요. 네.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자제할게요. 제가 자제하죠. 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대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깜짝 놀라셨죠? 나비처럼 날아서 대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또 거기 또 대응을 하셨네요. 네.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간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재정이 어렵다. 국가 부채 네. 고민해야 된다. 국간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재명 지사는 환영, 정세균 총리는 품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하락세를 반등시킬 만한 이슈는 뭘까요? 데이터봐. 하락의 원인은 첫 번째는 작년 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가면서 점차 하락을 했거든요. 연초에 이제 결정타를 사면론 때문에 맞이했는데 그전에는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당대표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형성이 됐었고 그러면서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 지지율과 연동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개혁 드라이브를 너무 못 건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걸 같이 갔고요. 근데 이제 사면론이 불거지면서 이거는 호남에서 굉장히 들고 일어났죠. 적절치 않다.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격앙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느냐, 너무 조금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니냐, 중도성에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인식들이 지지층 내에 상당히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하락을 하죠. 사면론 이후에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형성되면 추가 하락한 거고 앞으로 반등 가능성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봅니다. 하나는 2월 임시국회 때 본인이 약속했던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이게 성과를 보이느냐. 그다음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2월달 입법 발의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등의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를 그렇죠. 승리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옛날만큼의 지지율을 한꺼번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든카드. 예. 자, 이낙연의 히든카드는 뭐가 될까요? 오늘 나왔어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지난해 후반부터 이 박시영 대표 말씀 맞다나
연말 연초를 겪으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오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마지막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저는 여기는 이제 친문그룹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또 여성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동시에 반응했다. 오늘 SNS를 보시면요. 오늘 이낙연 대표 연설이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앞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책 기조로 강하게 밀어요. 네. 민생, 코로나 이거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상생인데 3법 통과해서 국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게도 협력하자 하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데 마지막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름 거론하면서 대통령에게 이적 행위가 뭐냐. 뻔히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세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잘할 때 국민들에게 조금 이렇게 감동도 주면서 사이다 발언. 네네 그러한 때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게 메시가 한 6개월 쉬다가 그래 저런 꼴이 있었지 이렇게 좀 환기시켜주는 느낌. 네. 그래서 오늘 한 방이 있었고요. 상당히 이 기조로 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월 국회 문제가 대표로서 매듭 지을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3월 9일에는 내려와야 돼요.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면 분명히 이제 이 서울, 부산 이 재보선에서 뭔가 이제 선거에 중책을 맡지 않겠습니까? 네, 선대위원장 하시겠죠. 그럼 이 그림이 이낙연 대 김종인의 대결 구도로 간다고요. 그래서 성적표를 열어야 돼. 네. 이것도 이제 물러설 수 없는 한반 승부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킹이 되려는 자와 킹메이커 간에 또 김종인 대표의 미래도 모르니까. 이런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만약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서울시장 대결이라면 당대표가 좀 부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끼어 있어요. 직접 그렇지. 후보로 뛰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대표의 지원 체계보다는 후보들이 조명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박영선을 이낙연의 박영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경원도 김종인의 나경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점이 별로 약간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시선거와 달리. 그래서 지금 박시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불안한 지점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불안한 지점인 거죠. 나의 성과가 돋보여야 되거든요. 이낙연 대표. 아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안철수는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적이야. 현재는 단일화라고 하는 이 야권 내의 통합 문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낙연, 김종인이 그 사령관의 역할을 맡고 장수들이 이제 겨루게 되는 거죠. 제가 이낙연 대표한테 한 가지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뛰려면 어쨌든 20, 30대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요. 2081님께서도 청년층을 흔들어야 합니다. 이낙연 대표 한국인이 열광하는 카리스마의 부재. 네, 그렇습니다. 청년층을 열광하게 해야 됩니까? 또 조언을 하자면 그래서 일단은 재보선이 큰 분기점이 되겠죠. 예. 하나는 2월 임시국회 재보선이라는 점은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해오는 과정에 거기에 몸을 같이 묶고 있었어요. 예. 여기 이제 가장 강력한 적인 이재명 지사는 리베로야. 아무런 부담 없이 정치연 안에 자신의 소신을 막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발언에 신중해야 되는 또 당대표였고 그래서 저는 3월 이후 재보선 이후에 진검승부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이낙연 의 반전 포인트가 있어요. 저력이 있어요. 써질 것인지 지켜보시자고요. 자, 야권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네. 야권 후보 중에서는 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주목받는 사람이 없네요.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눈에 꼭 찍으면 나경원 전 의원이죠. 대선 후보로도요? 대선은 서울시장 후보지. 대선 후보는 한 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직 고위공직자로 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존재감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존재감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고민이 아마 4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 가지나. 첫 번째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불출마를 했을 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 경합할 거고 그렇게 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복귀한다면. 세 번째는 홍정욱 전 의원처럼 좀 젊은 원에 있는 인사들을 픽업 발탁을 해서 뛰게 만드는 이게 시나리오 있고 마지막으로는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누가 되든 만약에 본선에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을 오히려 대선 후보로 키우자. 이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대선에서 또 마이너스 포인트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천만 서울 시민 유권자들이 이게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후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을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아니 뭐 보지 마라. 대권 나온다 했다가 네. 서울시장 나온다 했다 대권 나겠다. 수시로 말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정치인들은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점수를 따지 못한다. 국민들에게나 대권 주자로나 서울 시민에게나 유권자로서. 그래서 어려운데 지금 야권이 조금 불안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왜 불안하냐면 리더십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시한부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4월 재보선 결과까지로. 근데 탄력받으면 더 갈 거 아닙니까? 대선까지. 여기서 성과가 초라하면 짐 싸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차기 리더십이 없으니까 우선 킹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한데 젊은 피를 수혈하든 아니면 서울시장 감을 뭐 끌어올리든 제3의 이제 후보가 오르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리더십이 없다. 리더십이 안정적이지 않다. 문제는 최영일 평론가와 박시영 대표가 저 화장실 앞에서 더 토론하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영앤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퀸의 Another One Bite Dust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렸다가 6시에 돌아옵니다. 저희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지유리의 첫 생일을 앞두고 지유리 엄마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돌잔치를 열어주고 싶지만 지유리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지유리.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생긴 의료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자가호흡조차 어려워 호흡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고 배에 연결된 호스로 분유를 먹고 있습니다. 지유리 엄마 역시 죽을 고비를 넘겨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 작은 몸으로 애쓰고 있는 지유리를 보면 자신의 아픔은 금세 잊게 됩니다. 시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지유리 가족에게도 부디 따스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와 충남, 전북 등 곳곳에서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눈 날리는 곳도 꽤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내리는 눈은 3cm 이내겠지만 내일 낮부터 흐려져 저녁에 시작되는 눈, 그 양상이 다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구름대가 높게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폭설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5에서 15cm 정도, 서울과 경기권 서부 지역, 충북, 경북 산지에 최고 10cm, 충남 등 그 밖의 남부지방 곳곳에서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2도였는데요. 내일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강원 내륙과 산지 쪽 영하 15도 안팎, 중부와 경북 내륙에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일도 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동폭이 크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북 산지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강원 산지에 강풍특보 여전합니다. 동해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오늘 정치권도 뜨겁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USB와 북한 원전 추진 논란, 그리고요 한일 해저 터널 논란. 어우, 뜨겁습니다. 여야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최영두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논평을 내었는데 네.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그랬고 네. 오늘 연설에서도 우분투, 아프리카 속담이 아프리카 말이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네.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네. 야당이 있어 여당이 있다. 이런 겁니다. 우분투를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제 논평 제목은 우분투 없는 우분투 대표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이제 바로 그 야당에 대한 공격과 급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야가 함께 풀어야 되는데 모든 공은 여당이 만든 것이고 야당한테는 아무튼 모든 그 비난과 이 야당이 하는 일에 대한 한 푼의 뭐 이해도 없는 이런 그 연설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지금부터 우리 우분투로 정말 돌아가자.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 그런 게 제 논평의 요지였습니다. 최영두 대변인도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대표가 좀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네네. 말도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데 오늘은 야당의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어요? 여당 대표가 이게 너무 나가신 거죠. 이게 여당 대표가 너무 나갔다? 네, 너무 나간 겁니다. 이 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로서 야당 국회의원 100여 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야당을 바로 비난하고 뭐 급박한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그래서 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의혹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질문하는 것들은 다 답해야 되는 것이 여당 대표고 대통령입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북원추, 네. 북한 원자력 추진 계획이라는 비밀 계획이라는 문서가 이름 검찰 수사, 검찰 공소장에서 갑자기 드러나면서 우리가 제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갑자기 국민적 의혹이 생겨서 이걸 물었더니 이게 북풍이다, 뭐 공작이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 정말 다수당의 대표로서 또 힘 있는 대통령이 사법 조치 운운하면서 야당을 급박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가 여당 대표답지 않다. 아니 그 문제는 저희들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되면은 한번 국정조사를 해보자. 네. 예,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역대로 이런 논란이 있으면 했습니다. 야당이 계속 요구를 하면은 여당도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하면은 여러 자료를 시원하게 풀어서 또 국정조사를 하면 여당이 발언권이 훨씬 많습니다.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이 지금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여당 대표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겁박하고 있다. 실제 무섭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 국정조사를 안 받으실 것 같아서 네. 지금 뭐 청와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법적 조치를 하시자.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다 우리도 법적 조치를 해달라. 나도 고발해라. 예,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검찰 수사에서 진위를 가리게 될 것이니까. 자, 최재성 정무수석이 야당은 명운을 걸어라 얘기했는데 우리는 걸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 뭐 예.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제 핵심이 뭐냐 아니겠습니까? 네. 2018년 당시 이제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죠. 예. 건넨 그 USB 예. 그 내용에는 이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내용이 있었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지금 알려진 것처럼 원자력에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야당의 지도자가 근거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적인 이제 거짓 주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 오늘 오히려 거짓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민족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이제는 뿌리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선을 그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시작해서 말로 이제 권력도 만들어지는 건데 한편으로는 말로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국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대한 얘기 없이 의혹 제기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공격의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최재성 정무수석도 그런 차원의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성준 대변인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 산자부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파일을 지웠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 내용을 좀 뭐 설명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이 내용이 이제 감사원 자료에 보면 이제 파일 지운 내용이 네. 530여 건인데 네. 그 530여 건 중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한 200여 건 문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나머지 출처가 없는 문건도 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문건도 한 200여 건 있었고 이 당시에 이제 문건들 내용을 보면은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한 1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개된 문건에 그 야당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제가 지금 북한적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인데 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최영두 대변인도 이 문건 보셨나요? 한번 제가 갖고 있는 문건 한번 어제 봐주시면 산자부에서 공개했습니다. 산자부에 공개한 내용인데 예. 제가 이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보고서는 향후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산하 이제 정부 기관이겠죠. 이제 네. 산자부에서 나온 얘기를 아이디어 차원 내온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원전 추진한다는 얘기로 이제 이슈를 몰아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공개된 문건을 봐서도 원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저런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다면은 17개 자료를 다 공개를 하고 또 정말 극비리에 약간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은 네. 그 오늘 뭐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저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같이 보수 일람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국정조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당의 태도는 너무나 힘에 의한 정말 구태 정치입니다. 힘이 있다고 의석수가 많다고 그 대통령의 권력이 있다고 야당 지도자가 국민이 질문도 못합니까? 아니 이렇게 수상한 기록들이 갑자기 드러났는데 그걸 무슨 갑자기 뭐 급박을 하고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했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또 이 국회 들어서 국정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역대 정부나 역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요 한 서너 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네. 국정조사를 해서 시원하게 저 자료도 보여주고 이런저런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아니, 이제 이건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정 관련된 여러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외교 정책이라든가 어떤 국가 정책을 봤을 때 특히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냐면 국제 관계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네.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엔이라든가 이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고 원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단독적으로 이런 문제를 원전을 건설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 이게 가장 상식은 뭐냐면 북한 핵 문제가 있는데 원전 건설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국정조사 대상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건 기본의 외교의 문제를 봤을 때 이 원전 건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건 정쟁 차원에 대한 접근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왜 의아하게 생각하냐면은 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공문서 불법 파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대통령이 원전 싫어하고 원전 없애겠다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충실할 수 있겠는데, 근데 검찰이 이제 뭐 증거인멸 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더니 네. 갑자기 공무원이 이거 증거 밤 심야에 이 500몇십 개나 되는 자료를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수사하는 검찰을 갑자기 온 나라가 흔들리듯이 몰아내기 위해서 검찰총장 몰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난 1년간의 과정입니다.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그렇죠. 그런 예, 거였습니까? 국민적 의심이 있고요. 이건 뭐 저희들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파일들이 만든 시점이 그 지금 우리 박성중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다 알죠. 우리 북핵 협상도 우리 역대 정부 때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해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원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왜 갑자기 2018년 5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 열린 사이에 네. 작성됐습니다. 그 파일도 보면은 비밀스럽게 이렇게 뭐 60보요이스란 말이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입니다. 예. 뭐 또 북원추라든가 이 비밀스러운 문건을 만들어서 17개나 된다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금 저희 공개를 했습니다만 이 누구나 다 아는 이 원전 문제를 한번 다룰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왜 이 시기에 함께 원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예. 핵의 평화적 이용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을 왜 이 시기에 비밀스러운 문서로 만들고 그걸 저 정상회담 때 7개나 만들어서 또 이걸 심야에 이걸 폐기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게 있다면 박근혜 문제되면 진작 검찰 수사가 됐겠죠. 지금 자, 뭐 아니 요거는 또 한번 살펴볼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제 북한의 문제를 좀 짚어볼게. 예. 원전을 건설했을 경우는 원전에 대한 뭐 핵 폐기물이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93년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이제 문제되게 됐지만 본격적으로 93년도에 NPT 탈퇴 이후에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국제제재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북한을 사시사철 감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핵 문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그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지금 그 사찰이 이루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북한의 국제사회가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원전 건설해주겠다 그리고 한국이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정황들이 지금 아니 정황이 아니라 이건 상식의 아닙니다. 수준인 것이죠. 북핵 폐기를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북핵 폐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난 굉장히 북핵 폐기를 전제로 이걸 하는 것인데. 자, 그럼 최영대 대변인은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최영대 대변인께 이거 있죠. 묻겠습니다. 그럼 북핵 폐기를 전제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면 국민의힘도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나요? 아니 이게 캐도가 그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네바 협상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시기에 이건 지금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고 북핵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사이에 북핵 폐기를 위한 어떤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북한은 오히려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제로 그러면 우리 핵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핵 주먹을 휘두르고 우리가 그 핵을 휘두르면서 조롱을 하고 우리 대통령도 얼마나 많이 조롱했습니까? 그런 마당에 지금 왜 원전 문제를 갑자기 제공했을까? 여기에는 아마 지금 이제 우리 박성중 대변인 하실 말씀이 많고 여당도 할 말 많을 테니까 국정조사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자꾸 그 자체를 갖다가 어쨌거나 지금 여당도 국민의 42% 득표로 야당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100일에 드러내면은 다 나올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하자. 그러니까 자, 국민의힘에서도 북핵 폐기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 구상 가지고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희들은 저 필리버스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한테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우리도 한때 핵무기를 가질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핵무기와 경제 성장은 같이 갈 수가 없더라. 이게 NPT 체제고 이게 현대 국제사회의 질서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믿고 또 국제사회를 믿고 핵을 포기하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쾌도 때 이미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육자회담에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는 30년 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했습니다. 예. 그걸 지키라고 당부를 하면서 그런 전제 위에서 하는 이야기면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건 전혀 진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더구나 대한민국에 자, 박성준 대변인도 조금 얘기하자고요. 이건 조금 역사적인 어떤 고찰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북한이 이제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였는데 이제 그 우리가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사실은 체제에 대한 어떤 강요가 있었습니다. 미소에 의해서 자본주의 체제냐 공산주의 체제냐.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에 50년대부터 쭉 어떻게 되냐면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경쟁, 체제 경쟁이 이루어졌는데 90년대 탈냉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90년대 탈냉전이 일어나고서 우리 한국의 체제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은 체제 위기가 상당히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고 또 하나는 경제 위기가 오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90년대에 이제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면 핵을 포기시키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공급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의 어떤 큰 기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캐도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왔던 거고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그렇게 해왔었는데 아마 이제 2018년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북한의 이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교류와 남북 평화 협상을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이제 차원에서 여러 이제 논의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런 원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핵 문제와 연결됐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그것이 어디에서 설명되냐면 김영삼 정부에서의 에너지 개발 기구였던 캐도 경수로 지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국제 정치의 룰로만 보더라도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의혹 제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왜 하는지 의혹 제기를 야당이 했습니까? 최영두 대변인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이거 하나만 묻고 갈게요. 원전 문건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V자가 VIP하고 관련됐다.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를 안 해봐서 그런 거죠. 근무를 안 해봐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버전 1, 버전 2가 있는데 그건 좀 내보니까 아니 그것은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뭐냐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이고 서울시장까지 했던 분이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팩트 체크 없이 얘기한다라는 것은 여당 의원들은 팩트 체크 없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이 문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람도 있었고 여당 핵심은 아닙니까? 그럼요. 해프닝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당은 더 많았습니다.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선을 넘는다니 언론도 야당도 감히 대통령한테 의혹 제기도 못하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고요. 롱스톤님께서는 국정조사 말고 국민의 삶을 좀 걱정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계속 민생 야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문제고 부동산 문제 아니냐 민생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이 문제로 국정조사하는 게 지금 필요할까요? 이게 국민의힘한테 국정조사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도 하지 말아야죠. 온통 민생만 돌보고 봉사를 하거나 지금 각자가 나라도 지키고 또 국방도 튼튼히 하고 산업정책도 만들고 하는 게 상임위 역할이고 국정조사라는 것은 일종의 상임위 활동 같은 겁니다. 상임위인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정해서 대상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이렇게 정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야당을 겁박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여당의 태도가 저는 오히려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단 여당이 문제다? 그럼요. 민생 정책은 우리가 지금 무슨 여러 소상공인 또 정책이라든가 정책 경쟁을 하고 법안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성준이 문제입니까? 박성준은 비교적 잘합니다. 당 지도부가 문제. 아니 이제 그 역대 이제 보수당 같은 경우는 북한 문제, 북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북풍 정치를 이제 활용했던 문제였는데 제가 앞서 왜 주앵커에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체제 경쟁이 끝나고 체제 우위가 되면서 사실은 북풍 문제 가지고 선거에 이용해서는 실패된다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게 97년도에 이해창 당시 후보일 때도 총풍이니 북풍을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북풍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이걸 북풍 문제로 몰고 가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NLL 대화록 문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그 NLL 문제도 그 역사가 좀 긴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이 북한의 전략이라는 게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체제 경쟁은 끝났죠.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비대칭 전략.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전쟁은 뭐냐면은 핵무기, 사이버 전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이래서 굉장히 그 새로운 군사 전략과 사이버 전략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북한이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맨날 민족끼리라고 손을 잡으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먹을 풀지 않습니다. 핵주먹을 날리고 목구멍에 뭐가 들어가냐고 조롱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체제가 든든한 것 같지만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연평도에서 포격함하고 우리 천안함 침몰하면은 주가가 출렁거리고 외국 자본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이런 비대칭 전략의 문제까지 비대칭 전략의 이 위협 이 방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자력 발전 문제고 원자력 발전은 우리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에 그 감시를 받고 있거든요. 핵 주기를 완성할 수가 없고 혹시 이걸 무기로 전용할까 봐. 네. 그런데 그 원전을 갖다가 지금 뭐 이미 북한은 지난번에 협상 과정에서 일부 폐기한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우라늄 농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원전하고 또 원전 기술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우리가 가진 여러 의구심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의구심도 그렇고 또 여당이 해소하고 싶은 그런 국민적인 의혹도 같이 국정조사로 빨리 결정해서 언급하지만 하시죠. 이 문건 자체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도 아니었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드리고 싶고 17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게. 이제 뭐 계속 안보 군사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평화 지키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피스키핑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안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북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평화 만들기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대화하고 또 협상하고 교류 증진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우리 정부 또 우리나라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크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점에서 야당에서 왜 이렇게 정쟁으로 하고 있는지는 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길님께서 원하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 끊임없는 논란은 아닌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네. 오늘 할 말이 정말 많았어요. 임시국회 출발합니다. 주요 법안은 어떻게 되는지 한일 해저 터널은 이건 뭐지요?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은 뭐죠?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국 원전에 이 회오리에 빠져가지고 끝났어요. 아 참. 시간 낭비하지 다음에 말고 한 번 더 하시죠. 시간 되지 말고 네. 이거 딱 날짜 정해가지고 국정조사로 간단히 끝내면 됩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받을 때까지 계속 원전 문제 제기하실 건가요? 국정조사 받지 않으면 이제 우리 고발해가지고 네. 검찰 조사를 받아서 검찰 조사를 끝낼 수밖에 없죠. 검찰로? 이게 원전 문제는 제가 볼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정치 상황을 좀 타개하고 싶어하는 차원에서의 그 정쟁을 삼은 것이 아니냐. 야당의 여러 생각을 여당이 그렇게 재단하는 것도 사실 독재입니다. 왜 그러습니까? 팩트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하지 왜 팩트가 없습니까? 이 팩트를 이 상황이 왜 갑자기 터졌습니까? 최영두 대변인 그리고 박성준 대변인 금방 다시 모여서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대변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수다.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랬어요.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은데 161명의 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의 참여 인원만으로 가결 정족수를 훌쩍 넘겼는데요. 네. 표결은 이틀 후인 4일에 열립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임성근 판사가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소추안에 담긴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예. 많이 말씀드렸는데 먼저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로 재판을 받은 일본 산케이 신문 지국장의 판결에 개입했다라는 거고요. 예. 뿐만 아니라 또 쌍용차 집회와 관련해서 기소된 변호사들에 대한 재판에도 개입했다고 합니다. 재판에 어떻게 개입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해당 판결문의 표현을 막 지적을 하면서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막 고치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게다가 프로야구 선수 도박 사건 재판에 해부하겠다라는 담당 판사의 판단까지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재판에 해부해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 받지 말고 약식해서 벌금으로 끝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 뭐 법관들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재판에 이래라 저래라 다른 판사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헌법이 보장하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감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위헌적이라고 하고 판사들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판사 탄핵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2번 있습니다. 시도가 된 바가 있고 혹은 시도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표결 못 붙인 바가 있는데요. 1985년에 유태흥 전 대법원장 있었는데 이 대법원장이 당시에 군사정권 아래에서 판사들을 이래라 저래라 왔다 갔다 이렇게 전보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탄핵 시도가 된 적이 있고요. 하지만 부결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례가 있는데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네. 네, 당시에 촛불 집회에 대해서 배당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메일 증거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도 못했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그때 약간 보수적인 판사들한테 촛불 관련된 재판을 다 넘겨라. 그래서 어떻게 판결하라.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였죠. 예. 이명박 정부 초기여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내부 게시판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입장을 밝히는 게. 임성근 판사는 이렇게 썼는데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에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 소추의 굴레를 씌우려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법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케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정치권에서도 판사 탄핵이 다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법관 탄핵은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절차다. 이거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권 분립 정신에 맞는 게 판사 탄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헌법에 맞는 정신이고요. 네, 게다가 1심 판결문에도 헌법을 위배했다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동료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나눠져 있는데 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대표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관은 그러한 여론이나 정치 권력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뽑히지 않은 존재들인데 이렇게 견제하는 방법 자체가 탄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임성근 부장판사 쪽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1심에서 우리 무죄 받았어. 무죄 받은 걸로 탄핵한다고? 아, 이건 너무하잖아.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이 또한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완전히 다른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탄핵 사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2021년에 그러니까 최근에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형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최근이었죠. 그러니까 전이었죠. 형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형사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에야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네. 하지만 2016년 12월 달에 국회에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했고요. 2017년 3월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야지만 탄핵소추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틀린 이야기고요. 아예 별건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권한을 박탈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탄핵까지 왔습니다. 법관들의 탄핵까지. 저는 그 재판에서 사법부의 그 명예를 휘둘시켰고 반헌법적인 일이었지 않습니까? 재판에 개입하다니요. 법관의 독립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엄정하게 좀 판결을 내려서 이거는 좀 사법부가 다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어야 되는데 참 판사님들은 판사들한테 조금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 이런 국민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주옥님께서도 그런 의견 주셨어요. 법관은 법으로 방탄복 만들어 입었냐? 처벌받은 나쁜 법관은 하나도 없으니.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취재할 때 행정법원 판사님이 술을 먹고 사람을 때렸어요. 사람을 때렸는데 기소도 안 했고요. 뭐 그 처벌받지도 않았어요. 판사님들은 그랬습니다. 네, 아주 선한 얼굴로 종업원을 많이 때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종업원 얼굴을 보고 판사님한테 갔는데 이 분이 과연 때릴 수 있을까? 그런데 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저렇게 순한 사람이 어떻게 때렸겠어요? 때리셨어요. 그런데 판사님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기소조차 내지 않았다는 게 또 공수처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 같긴 한데요. 자,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의 불기소 결정서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나 전 의원 자녀 관련 의혹, 다른 의혹, 수많은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기소 처분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팩트가 이러한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네. 나 전 의원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무혐의 처분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불기소를 했다는 것은요, 검찰에서 수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죄를 묻기가 어렵다. 무죄이거나 죄가 안 된다. 아니면 혹은 뭐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너무 것들이죠. 경미하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관련 의혹으로 나 전 의원의 딸 성적 정정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언론 보도로도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결정서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의 딸은 성신여대 재학 중 성적이 정정된 게 모두 10차례라고 합니다. 10번이나 정정됐어요? 네, 그런데 장애 학생 절대평가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학교는 밝히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 의원의 딸이 2014년도 2학기에 한 과목에서 D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A+로 수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시민단체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을 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뭐 장애 학생이니까 조금 평가에 조금 플러스, 조금 가산점, 우선 대상 가산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설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시에 논란이 된 바가 또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찰도 이런 장애 학생의 특수성과 이를 고려해서 학칙상 인정되는 교수 강사의 재량을 고려해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무혐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교사나 강사의 재량이지 이게 부당한 성적 변경의 근거는 아니다 이거죠. 네, 재량에 들어간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예.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D에서 A+가 바뀌었기 때문인 건데요. 네. 10번이나요. 10번이나 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네, 물론 모든 성적이 D에서 A+ 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교사나 강사의 재량으로 다 봐야 된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고 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인 자녀를 특별 채용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이 또한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2013년 11월 달에 지인 자녀 관련해서 채용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전 의원의 지인 자녀 외에 정식 채용 절차로 지원한 지원자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안 뽑히고 지인 자녀가 채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은 평가를 한 건데요. 조금 의혹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공개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선발자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채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참 콕 집어서 그 요소를 가지고 검찰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의 부친이 설립한 사학법인이 있는데요. 홍신학원이었죠? 네, 여기에 관련된 배임 의혹도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홍신학원이 같은 법인 소속이 아닌 홍신유치원에 주변 시세보다 25% 싼 값에 임대를 해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 유치원이 나경원 전 의원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배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가 판단을 한 건데 이 문제는 배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데 검찰은 어떻게 본 거죠? 네, 위성 사진과 주변 공인중개사 의견들을 종합해서 무혐의 판단을 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위성 사진 보니까 건물이 지하철역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고 또 공인중개사들도 이쪽이 유동인구가 적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싸게 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싸게 준 것 같은데 싸게 줄 근거가 되기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요. 아예 시세보다 싸게 줄 근거가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줘야 줄 근거가 된다. 네. 그럴만했다. 네. 검찰이 아무튼 나경원 전 의원 측 주장을 거의 다 받아들여서 모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성적이 대폭 올랐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좀 인권사에 조금 남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같은 해 12월에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네. 계속 복무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 군에서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군에서 내보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다라고 이번에 판단한 겁니다. 그랬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역 처분을 취소해라 이렇게 권고했고요. 그 이유를 보면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게다가 전투력이 상실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해당 보직에 다수의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인권위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이런 좀 피해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인권위 얘기 잘 안 듣고 있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요.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고는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소송이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 8월 달에 전역 처분 취소해달라 이렇게 행정소송을 냈고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육군도 소송 결과 나오면 필요한 조치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 여부, 이건 미국에서도 큰 논란이 됐어요. 네, 오랜 시간 동안 논쟁되어 왔던 사실인데요. 네. 오바마 행정부가 2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2016년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었죠. 예. 예.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또 서명했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가 무슨 그 군에 근무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뭐 그런 분들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트랜스젠더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한 기자들의 수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민희 씨. 최근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뒤로 정릉터널부터 지나는데 10분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이전 구간에서도 마장램프부터 정릉램프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성수대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이후로는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가양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일산에서 김포 사이와 또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판교를 지나서는 구리 쪽으로 성남에서 성남요금소 사이와 송파에서 서안암 부근, 다시 광암터널에서 토평 사이와 더 가서는 구리에서 구리 휴게소까지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안암에서 판교를 지나 청계터널까지 정체 심하고요. 또 안현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정체는 11km 구간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청년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북한 원전 논란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하는데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그 인터넷 반응을 먼저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 역시나 이게 좀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은 주로 뭐 공무원이 신내림 받아서 삭제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수사하려고 하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시킨 거고 다시 이제 조사를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뭐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주로 있었고요. 내용이 지금 기승전결이 있네요. 예. 그리고 반면에 또 이제 정부의 이렇게 좀 정부의 편에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 거짓 언론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야당이 선거에 밀리면 북한이 꼭 등장하는 것 같다. 뭐 그래서 과거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북풍은 안 먹히는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북풍을 알아요? 북풍을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커뮤니티마다 이거를 좀 나눠서 봤을 때 네.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그 아는 경우에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북한 원전이랑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커뮤니티를 찾아보면 이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북한에 대해서 특히 뭐 원전을 터뜨리는 큰 그림이었냐, 뭐 북한 원전 보고서를 쓴 산자부 직원이면 엘리트냐, 뭐 이런 얘기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큰 문제가 덮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북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아는 입장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설명이 되게 애매한데 아무튼 북풍을 좀 모르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좀 젊은 층에선. 근데 기성세대 분들이 북풍에 대해서 다른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 기사 글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접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도 그렇고요. 그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게 기성세대하고 좀 달라서 깜짝 놀라기도 했거든요.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요즘 세대는 사실 통일보다도 그래서 좀 접근할 때 뭐 평화, 그 다음에 통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통일을 왜 해야 되냐라는 반응도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북풍에 대해서도 젊은 층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북풍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특히 아직 선거 분위기가 좀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선거와 별개로 평소에 그냥 기사가 나온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좀 젊은 층 커뮤니티 반응도 있었고요. 반대로 좀 어느 정도 이런 얘기가 북한을 이렇게 북한 원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경우에는 좀 얘기가 북한에 대한 비판으로 많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예. 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 대한 그 젊은 층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비서 부당 해고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그 비판적인 입장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는데 해고 노동자들을 대변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있었고 또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좀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심상정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요? 예, 그 뭐 제가 그 대리 게임 뭐 얘기도 그렇고 예.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엔 이런 사건이 터진 거에는 그 심상정 전 대표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또 노동자의 편에 서던 정의당은 없구나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류호정 의원을 좀 이해하는 입장도 있습니까? 예, 좀 찾아보니까 내가 류호정 의원이라도 저 정도면 해고할 것 같다. 예, 최근에 이제 뭐 언론에 구체적인 사유가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유를 본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해고가 됐는지 이해가 간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청년들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좀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사례를 본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은 해고한 게 맞지 않냐, 뭐 오히려 류호정 의원 측이 많이 봐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뭐 좀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류호정 의원에 대한 청년 대표잖아요. 예. 20대
국회의원인데 왜 청년들의 반응이 약간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청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들보다 어깨가 무거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청년이라고 했을 때 주목받는 것도 상대적으로 더 많을 거고 그만큼 기대도 클 텐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아쉬운 점들이 보여서 특히나 더 많은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저도 이 여성과 청년 정치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렇게 너무 일반화시켜가지고 막 비난하고 매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이 한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당이었어요. 정치인들이었고. 그런데 정의당에 대한 청년의 시선이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들어 특히 뭐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 이렇게 얽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런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요즘은 언론보다도 젊은 층은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는데 예. 그런 데 있어서 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의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좀 1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꽤 영향을 크게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157님도 저는 중년이지만 유호정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얘기합니다. 지난번 국감 때 굉장히 빼어난 활약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류호정 의원이 청년 대표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게 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지금 아직도 주식에 빠져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파이어족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파이어족이 경제적 자립하고 이제 조기 퇴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2030 파이어족이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근로소득이 이런 너무 따라가지 못하니까 열심히 일해봤자 예. 부동산 오르는 거, 주식 오르는 거 못 따라가니까 차라리 부동산 하자, 차라리 주식해서 돈 벌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 저도 주위에 최근에 이 이슈를 좀 많이 다루면서 일반 지인들한테도 연락해보고 한 결과 실제로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일인지 잘 모르나요? 그러니까 보통 잘된 경우 한두 가지가 여러 커뮤니티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내 사연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고 예. 실제로 실패한 경우 심지어 막 빚까지 어마어마하게 져가지고 되게 크게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예. 하지만 그런 사연은 나는 아닐 거야.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동시에 또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나중에는 집 살 수도 없다.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없고 결혼도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이 큰데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식하세요? 저도 이제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다 하고 누가 나는 얼마 벌었어, 나는 오늘 뭐 해서 얼마 벌었어 얘기하면 또 귀가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주식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관심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얘기가 안 됐었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점점 왜 욕망이 생기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절대로 이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또 이제 대세라고 하는데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그냥 소소하게 본인이 그냥 뭐 용돈 정도나 뭐 커피값 정도만 아끼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또 경제 공부한다는데 하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기성세대들이 좀 명확한 좀 지침 그리고 몇 가지 교훈을 던져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요 공부는 조금 있다가 건강한 투자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묻지마 투자로 또 젊은이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배팅이에요. 이거는 배팅 같은 도박 같은 투자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희두 씨랑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루에 막 1,000만 원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때는 막 다 이렇게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935님께서 주식으로 돈 들어오는 거 국가 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 좋은 일입니다.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말이 맞기도 한데 또 주식 투자 가가지고 또 상처받고 좀 걱정돼요. 네. 요즘 많이 청년들의 생각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국제사회 우려 확산 UN 안보리 소집 KBS 기사인데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여당이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83%를 차지해서 압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 야당에서 계속해서 선거 결과 계속 부정하다가 결국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권리를 군 최고사령관한테 이양했는데요. 오늘 에어로빅을 하는 한 시민 뒤로 장갑차가 지나가는 사진 보고 굉장히 걱정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쿠데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입니다. 저는 로힝야 사건처럼 대규모 학살 행위를 일으켜가지고 또 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를 빕니다. 억울함 알리겠다. 공사대금 받지 못해 분신한 50대 사망. 한겨레 기사입니다. 지난달 28일 날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무실,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한 분이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살랐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이분은 그 한 건설업체로부터 이 작은 공사를 받아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금, 공사 대금 6천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억울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성년자 세 자녀를 두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 절차도 제대로 밟지 못하고 그냥 화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이 많았는데 해당 건설업체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일하고 하청으로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많습니다. 죽고 싶다고 고민을 토로하는 건설회사 사장님들, 건설회사 그리고 근로자들 많습니다. 이분들이 호소해봤자 법은 멀기만 해요. 하청회사도 하청 노동자도 일한 만큼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어야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찾으라고 하면 수천 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천 명 고발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호소를 해도 국회에서도 받아지지 않고요. 검찰도 이런 수사는 안 해요. 수사를 하려고 하면 그 건설사에서는 대형 로펌을 사가지고 이거 법적인 문제다, 채권 채무 문제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나가야 됩니다. 정말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아서 분신을 택하다니요. 미성년자 아이들을 두고요. 가슴 아픈 뉴스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습지의 가치 얼마나 아시나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습지는 물기가 축축한 땅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물의 자연 정화기예요. 습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숲보다 2배 넘는 탄소 저장 능력으로 기후 위기에 방벽 구실을 해낸다고 합니다. 경제 가치 막 환산하면 수조 달러라고 하는데 산업화가 본격된 이래로 습지는 약 90%가 사라졌습니다. 끊임없는 개발에 습지가 먼저 죽고 있습니다. 1971년 2월 2일 국제사회가 습지 기능과 가치를 좀 연구하고 보존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란 카스피의 도시 람사르에 모였습니다. 람사르 협약 들어보셨죠? 오늘 2월 2일이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자, 습지의 고마움을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습지야 고마워. 130년 만에 등장한 흰올빼미의 뉴욕 터줏대감 초긴장. SBS 기사인데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정말 보기 힘든 흰올빼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흰올빼미는 해리포터의 영화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해리포터의 반려새로 알려진 동물인데 북극권에만 산대요. 그래서 원래는 그 보기 어려운데 뉴욕 도심 한복판에 발견된 게 13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희귀한 새였어요? 올빼미가 센트럴파크 야구장에서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 야구장 흙바닥이 해안의 백사장과 헷갈려가지고 왔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또 뉴욕의 코로나로 인적이 드물어져서 올빼미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요인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하는데 올빼미 출현에 뉴욕 시민들은 굉장히 기뻐했답니다. 이런 거에 사소한 거에 기뻐해요. 미국 사람들 신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센트럴파크 야구장에 까마귀들이 터줏대감이었대요. 그래서 계속 이 검은 까마귀들이 계속 흰 올빼미 오자 하루 내내 방어 태세를 취하면서 계속 주시했다고 합니다. 네. 흰 올빼미가 왔더니 까마귀들이 초긴장 상태였다는 오늘 뉴스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아울시티의 핫 에어 벌룬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